안녕하세요. 쟤는 오늘 발표를 맡은 문화 콘텐츠학과 코노 사쿠라입니다. 오늘은 2016년 일본 영화 물에 빠진 나이프를 루이 알티세르의 징후적 독해라는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야기나 캐릭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말하지 않는 것, 혹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이데올로기적 징후를 중심으로 작품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감정, 폭력, 젠더, 그리고 지역성과 같은 요소가 어떻게 영화 속에 얽혀 있는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영화의 개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일본의 순정 만화 작가 조지 아사쿠라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출은 젊은 감성과 섬세한 시선을 가진 감독 야마토 유키가 맡았습니다. 주요 출연진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청춘 로맨스를 넘어서 청춘이 겪는 불안과 욕망, 그리고 사회와 충돌하는 내면의 갈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특히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성과 젠더 권력 관계를 아름다운 영상미를 통해 섬세하게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즉, 이 영화는 감정의 격동 속에서 상처를 입고 변화해가는 청춘의 얼굴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억압과 위선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관계를 정리한 캐릭터 상관도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바로 주인공 나츠메입니다. 도쿄에서 온 전직 모델로 지방 마을에 이사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인물이 바로 코오입니다. 코오는 마을에서 신비롭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소년으로 나츠메와는 끌림과 충돌을 반복하며 강렬한 감정선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나츠메에게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인물로는 오오토모가 있습니다. 오오토모는 겉보기에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그의 존재는 또 다른 긴장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나는 나츠메의 친구로 주변 인물들과의 감정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 관계는 영화의 서사 전개와 주제의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뒤에서 다시 이론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작품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2010년대 초반으로 일본 대지진 이후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이동하는 젊은 세대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공동체 구조가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신사를 중심으로 한 신토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작품 속에는 신이 자식으로 여겨지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작품의 핵심 갈등은 지방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젊은 여성의 자유와 정체성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도시 감성을 지닌 도쿄 소녀의 등장은 도시와 지방 간의 계급적 대립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학교와 신사 같은 제도적 공간은 억압적인 역할을 하며 여성 인물은 개인적인 욕망과 사회적 억압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등장인물의 내면과 갈등을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시대적 전환기 속 일본 사회의 복합적인 면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영화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思い出してよ。こうちゃんの手で私の喉に触ったでしょ。ねえ、あんたは信じてないんだね、神さん。おるし。え？かみさんは普通におるわ。実家に見回ってたんだよね。お前いつもこういうのと俺に言うんだよ。じゃあこれあげる。私の年齢こうちゃん守るから。俺はよ
다음으로 영화의 간단한 스토리 요약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소녀 나츠메가 작은 시골 마을 우키쿵으로 이사오면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하던 나츠메는 우연히 마을 신사의 후계자이자 신이 아이로 불리는 코우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지만 코우가 지닌 신성한 위치는 그들의 관계를 순탄치 않게 만듭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중요한 축제가 열리던 날, 나츠메는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이 사건은 나츠메와 코우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에도 큰 균열을 가져옵니다. 나츠메는 깊은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자신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코우 역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온 전통과 권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청춘의 성장과 아픔, 그리고 공동체 속 개인의 위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작품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 문화 및 신토적 요소입니다. 작품의 주요 배경인 우키쿠모초는 실제 와카야마현의 시골 마을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자연에 둘러싸인 이 지역에는 전통적인 신사제사와 토착신앙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불축제나 가마행렬처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신사위식은 일본 신토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고우는 마치 신의 아이처럼 그려지며 일본의 신비주의적 세계관과 애니미즘적 사고방식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와 지방의 문화적 충돌입니다. 여주인공 나츠메는 도쿄에서 온 잡지 모델로 미디어 문화, 소비주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반면 우키쿠모초는 집단주의와 전통, 혈령과 규범이 우선시되는 공간입니다. 이런 대조는 일본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중심과 주변, 즉 도시와 지방 간의 문화적 긴장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종교성과 일본 사회의 구조입니다. 고우는 자연과 신,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그려지며, 이는 일본의 신토적 세계관과 연결됩니다. 작품 속 신사와 불축제는 일본 지방의 전통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며 종교와 일상이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 구조를 보여줍니다. 특히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로서의 고우는 일본 사회에 내재된 집단주의적 사고방식과 역할 중심의 질서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폭력의 문화적 표현과 사회적 억압입니다. 나츠메가 겪는 성적 트라우마와 폭력은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억압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수능과 규범이 강조되는 보수적 젠더 질서와 연결됩니다. 그녀의 고통과 성장 과정은 억압적인 제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일본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개인주의 간의 긴장을 드러내며 사회 구조 속 폭력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이데올로기 이론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상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가치와 질서를 정당화하는 체계적 믿음이라고 설명됩니다. 특히 루이 알투세르는 이데올로기를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는 상징체계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는 미디어와 문화 속 메시지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특정 역할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론의 적용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ねえ、あんたは信じてないんだね、神さん。信じるも何もおるし。え？かみさんは普通におるわ。こっち来てみ。ええもん見したる。その頃私はまだ15で、全てを知ることができる。全て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海も山も俺は好きに遊んでええんだ。私が欲しているのは、体を貫くようなまばゆい閃光だけなのだ。目が回るほど、息が止まるほど、震えるほど。お前が退屈さ言うから遊んでやったんじゃ。お前は綺麗じゃけ。そらー
自分のもんにしたろう思うとったら。二人ならどこまでも行けると信じていた。あの日全てが変わってしまった。自分をすり減らすようなことしないでよ。こうちゃんだけでもキラキラしたまま生きていてほしいの。お前の言う輝かしいこうちゃんはもう死んどるんじゃ。じゃあ私たちあいつの呪いにかかったまんまなんだな。心中したんだね。一緒にダメになっちゃったんだね。すまんな。降りたかった降りたかったわ。お前が望んだみたいによ。私が前に進む限りこうちゃんの背中が見える。私あいつが死んでくれて先生したの。一生解けない呪いでも先生したんだよ。ここであったことは何も気にせんで、お前はお前の武器で天下取るところを俺に見せてくれや。こうちゃん元気でな。おう元気でな。見ていてね。おうちゃんと見ておけよ。神さん、この海も山もこうちゃんのものだ。私もこうちゃんのものなんだ。그럼 지금부터 표면적 의미과 징후적 의미를 비교하면서 서사 구조에서 작동하는 기능이나 비판적 시선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나츠메는 도쿄에서 온 자유롭고 열정적인 소녀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인물로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징후적으로 독해하면 그녀는 서사 속에서 점차 여성다움이나 조심성 같은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전통적인 규범에 순응해 나가는 인물로 변화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 이후 나츠메는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하게 되며 점차 내향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라우마의 결과라기보다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순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알티세르의 개념에 따르면 이는 바로 사회로부터의 호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우는 신비롭고 자연적인 소년으로 겉보기에는 자유롭고 강한 정신을 가진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징후적으로 보면 그는 자연과 전통, 폭력적인 남성성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나츠메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녀의 감정과 혼란을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주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영화의 중요한 전환점인 성폭력 사건은 우연한 사고로 보일 수 있으나 징후적으로 보면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에 대한 경고 또는 제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는 탈규범적 존재에 대해 가하는 억압 장치이며 여성의 자율성이 어느 선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말에서 나츠메가 예술의 길을 선택하며 마을을 떠나는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아를 되찾고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 역시 공동체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탈주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술가라는 역할을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이데올로기적 구조 안에서 다시 재배치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알티세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조차도 이데올로기적 구조가 미리 준비해놓은 선택지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물에 빠진 나이프는 겉으로 보기에는 청춘의 열정과 자아 찾기를 그린 로맨스 영화처럼 보이지만 서사 구조를 징후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작품은 일본 사회의 젠더 질서와 이데올로기적 억압 메커니즘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나츠메의 변화와 결말의 선택은 자유의 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의 자유, 즉 선택당한 자유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이러한 시선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 구조 속에서도 사회적 권력과 규범,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영화 감상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에 빠진 나이프, 위 서사구조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중심으로 저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